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합격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세요. 예. 하기 싫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학개론 수업하는 날입니다. 부동산학개론 수업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 과정을 기본 이론. 그러니까 앞으로 교수님들이 기본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1, 2월 달에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은 당연히 뭘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냐면 과정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예,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합니다. 요거 기본서. 요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여러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곳에서 기본서 강의를 많이 안 합니다. 기본서 강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기본서 강의를 안 하면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요약지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3, 4월 달에 진행하는 핵심 요약 과정을 생략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월, 2월 달에 진행하는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초시생. 두 번째는 재시생인데 공부를 갖다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인데 특정 과목에서 예컨대 점수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온다, 응용력이 많이 없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되는데 시험장 가서 하니까 막상 점수가 안 나오더라.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은 왜 부족할까요? 시간은 왜 부족할까요? 우리 학창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학창 시절에 우리 반에 1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1등. 본인 1등이셨어요? 1등. 시험 이제 뭐 중간고사를 치거나 기말고사를 치면요, 그 반에서 가장 빨리 문제 푸는 학생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1등하고 꼴등. 1등은 문제 엄청 빨리 풀어요. 엄청 빨리 풀고 시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꼴등도 시간 엄청 많이 남습니다. 꼴등도 시간 엄청 많이 남습니다. 우리 딸은 수학 시간에 수학을 제일 빨리 풀어요. 제일 빨리 풀고 그림 그려요. 시험지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찍고 시험장을 나오는 거 아니니까 확실한 개념 접근이 돼 있다면 사실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1번 지문을 읽으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1번 체크하고 2번, 3번, 4번, 5번을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학생들은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1번 뭐 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2번 보니까 더 틀린 것 같아. 3번은 완벽하게 틀린 것 같아. 4번, 5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뭐 저는 걸러서 듣긴 합니다. 필터링을 합니다만은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제 마음에서는 뭐 물론 표현을 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분이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이구나. 덜 되신 분이구나.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되셨거나 문제 푸는 테크닉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는 건데, 일단 문제 푸는 테크닉 또한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상세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수업이 사실 아주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기본서 수업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시생 반드시 기본 이론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시생인데 자꾸 시험장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3, 4월 달 과정보다는 1, 2월 달 기본 과정에 좀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본인이 이제 올해 2차가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올해 2차가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은 2차가 작년보다 더 쉬웠어요. 작년보다는 죄송합니다. 1차, 미쳤나봐. 올해 2차가 작년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 소리를 했네, 방금. 작년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차를 합격하시고요. 1차를 합격하시고, 이제 재작년에 1차를 합격하시고,
작년에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많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6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4과목만 공부하니까 합격률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난이도도 좀 높았습니다만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그 대다수가 어떤 거냐면요. 그 우리가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지금 수업하는 1, 2월 달 기본 이론 과정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자기들은 그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랑 섞일 수 없다는 거지. 자기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가 달라서 걔들과 달라. 걔들과 한 교실에서 숨 쉴 수 없다. 걔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나는 특별하다. 왜냐면 나는 작년에 시험에서 2개가 모자라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1개가 모자라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심지어 특정 경우에는요. 그 과목은 합격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기본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뭐 이해가 돼요. 마음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이론 수업을 갖다가. 그래서 많이 이제 등한시하고 천대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기본 이론 수업을 멸시까지 하는데 멸시. 업신여기고. 근데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요즘에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 좀 덜 하세요. 공부 좀 덜 하시고.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선별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작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 수험생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재작년에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2차를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뭐를 좀 빼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생략하고 나는 이렇게 엘리트 코스? 좀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는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하는 기본 이론 수업, 왜냐하면 일단 요 기본서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기본서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고 기본서로 거의 기본서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다루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충실히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시생은 필수고, 뭐, 재시생 중에서 혹시 부동산학개론이 뭐, 작년에 70점 넘게 나왔어. 막 75점씩 나왔어. 그러면 뭐 3, 4월 달 핵심 이론을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합격 근방의 점수, 아니면 그에 좀 미달되는 점수가 나왔으니까 자기는 몇 개만 더 맞추면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볼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1월달, 2월달 기본 이론 과정 수업을 몇 줄 했냐면 8줄 했었거든요. 8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9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을 더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줄을 수업을 더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회사 보고 있나? 아무튼,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그 부동산학개론이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어렵게 나왔던 해였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 수험생들 부동산학개론 좀 잘 나왔었어요. 다른 데, 그러니까 뭐, 계산기는 저만 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계산 문제가 10개 나왔는데, 계산 문제, 그 어려웠던 계산 문제도 한 5-6개 정도 맞추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14일 날 유튜브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합격자 2분이랑 저랑 이렇게 3명이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제 강의 듣고 부동산학 개론 100점 맞으신 분. 부동산학 개론 만점자가 나왔어요. 근데 100점 맞으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직장인이래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서 부동산학 개론 100점이 나왔답니다. 잠이 오나 지금 잠이? 그러니까 100점 맞으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직장인 100점, 그리고 한 개 틀리신 분이 계셔요. 한 개 틀리신 분. 그러니까 점수로 한산하면 97.5점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두 아이를 키우시는 육아맘. 두 아이를 키우시는 육아맘이 이제 97.5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 애기 보느라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 쌤 내가 직장 다닌다고 공부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깊은 반성을 하시자는 측면에서 그 두 분을 모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유튜브로 촬영해서 제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100점이나 91.5점까지는 맞을 칠 필요 없습니다.
쌤,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맞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본, 그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떤 과정을 수업을 들으셨느냐, 어떤 게 도움이 됐었느냐, 이렇게. 물론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부 학습 방법을 약간 약간 모방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초반부터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했거든요. 정성을 다했더니만 시험이 조금 어려워도 학제 점수가 나오더라고. 다른 데는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조금 제가 11월 달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지금도 막 공식 외우라 그러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협박이 잘 안 통해. 아씨, 내가 약간 좀 더 젊었을 때는요, 약간 인상도 더 날카롭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막 무서워서 잘 따라왔는데, 제가 요즘에 인상이 좀 좋아졌나 봐요. 뭐 이렇게 푸근해졌나 봐. 그래서 요즘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더니만, 그래도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합격 이상의 충분한 점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주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9주. 그래서 1주차는 뭐 총론, 2주차 경제론, 3주차 시장, 4주차 정책, 5주차, 6주차 때 투자론을 이제 2번 진행할 거고요. 7주 금융, 8주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상에서는 8주가 돼 있는데요. 9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편 개발 관리 마케팅은 보강으로 총 3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1월, 2월과 3월, 4월 중간 정도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순서대로 다 진행이 이루어질 거고 감정평가론이 이제 그 8주차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데 아마 감정평가론을 조금 더해서 9주차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기본이론 과정은요. 기본이론 과정은 추가 자료가 나갈 겁니다. 추가 자료가 매주 몇 문제가 나갈 거냐면 10문제가 나갈 겁니다. 10문제. 총론 10개, 경제론 10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오늘 자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오늘 자료 안 받은 이유가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 주 뒤에 주려고요. 한 주 뒤에. 아시겠어요? 한 주 뒤에 주면 여러분 학원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한 주 복습할 시간을 내가 드릴게. 잘 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 10문제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10분 시간 측정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나타나서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듣고 계신데 1시간 이내라면 노량진으로 오세요. 노량진 메가랜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이게 이상합니다. 이 시험이란 게 아직 시험이 10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0문제 풀었는데 8개, 9개 맞으면 기분 좋고 3, 4개 맞으면 기분 안 좋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상태를 지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중에서 만약에 절반도 못 맞췄다 그러면 절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그냥 놀아요.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신분을 망각한 채. 수험생이나 신분을 망각한 채 막 이렇게 니나노 닐리리야 이렇게 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문제인데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어떤 10문제냐면요. 60점 만들기. 60점 만들기 몇 제냐면 80제입니다. 80제. 그래서 6080이죠. 6080. 몇 점 만들기? 60점 만들기. 총 몇 문제? 80제를 나눠드릴 겁니다. 80제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80제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매주 10문항씩 일단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편당 10문항.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가 문제를 배분할 겁니다. 공평하게 10문항씩 이렇게 해서 총 80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수업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 쪽집게 백선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쪽집게 백선은 나중에 100문제로 승부를 보는데 그곳에 이제 스타트 버전, 비기너 버전, 초보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10문제는요, 총 8번에 걸쳐서 나갈 건데,
60점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기출 베이스가 좀 많고 난이도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으니까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능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가지로 나눠 드릴 테니까요. 요 기본 이론 혹시 나는 작년에 그 부동산학 개론점수가 좀 나와서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 문제 정도는 영상으로 보기 계신 분들 중에서 출력하셔가지고 해설 강의까지는 좀 들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부동산학개론은 충분히 학기 점수 이상, 작년처럼 역대급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70점 이상 이렇게 맞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년 동안 저와 함께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0문제씩 80문제를 갖다가 100점 맞으시면 이걸 만약에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100점 맞을 때까지 하시면 3월 말에 제1회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제1회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부터 부동산학개론은 벌써 60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학습 운용이 1년간의 학습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테스트도 하고 풀게 해드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1, 2차를 같이 공부하십니다.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동차라고 합니다, 동차. 같이 한다 그래서 동차. 그 동차로 진행을 하다가, 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 가면 동차 공부하시던 분들의 절반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2차를 포기해버릴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2차를 포기해버릴까? 2차 하지 말까?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1차도 안 되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중에 절반. 그러니까 고민은 몇 프로가 하고 50%가 하고 그 중에 절반이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서 2차는 포기해버리고 1차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공부하실까요? 2차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럴까요?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럴까요? 응?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1차 점수가 안 나오니까 2차를 포기하는 겁니다. 2차 점수가 안 나온다고 2차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1차 점수가 안 나오니까 위기감이 드는 거지. 1년 동안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라도 안 돼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점수가 1차도 제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동차로 공부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2차 포기하기 싫잖아요, 지금. 올해 해서 1, 2차 공부해서 다 되고 싶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한 3월 달까지라도 1차 열심히 해야 돼요. 2차 열심히 해야 돼요. 1차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2차를 열심히 해야 된다.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1차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2차 쌤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2차 쌤들한테는 그럼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시고 2차 쌤들도 막 이것도 열심히 해라. 뭐 세법 쌤도 세법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안 해도 돼. 아시겠죠? 너무 피곤하면 하루씩 결석도 하고 그래. 당분간은 어쨌든 1차 점수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동차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물론 수업을 빠지라 이건 농담이고요. 수업은 열심히 들어주시되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는요. 당분간은 1차 점수를 되도록이면 빨리 정상계에 올려놓으시면요. 1년간 동차 합격이 가능한 학습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6080 60점 만들기 80제를 복습용으로 그 다음 주부터 한 10문제씩 나눠 드릴 테니까요. 문제 풀고 채점해보고 해설 강의 듣고 또 한 번 시간 지나서 또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시면요. 우리 첫 번째 3월달 치르시는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60점 확보하고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총 40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40문제. 40문제인데 그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10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산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계산 잘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나는 계산 잘한다. 괜찮아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들 많지 않았어요. 그쵸? 예. 공무원 공부 강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이 영어 좀 약하대요. 영어 약한 애들이
공무원 쪽에 좀 많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 제가 강의를 갔다가 이제 올해로 23년 차? 23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엄청 일찍 시작해서 제가 엄청 젊게 보이잖아요. 그죠? 늙어 보여? 예. 엄청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벌써 올해로 강의는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그래서 제가 엄청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저 강사 업계에서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어리면 우리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나이 어리면 약간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 있다고. 나는 못 무시해. 왜냐면 내가 먼저 시작했거든. 먼저 시작해서 나는 참 못 무시합니다. 약간 나이는 어리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중에 일부는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러셨어요. 아무튼 뭐 하다 그랬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어 약하신 분들이 많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학, 산수, 계산 약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약하지 싶을 정도로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포기해서 지금 벌 받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창 시절 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수학은 나와 이제 끝났다. 나와 이제 이놈의 더러운 수학, 네, 다시는 안 봐도 된다 하셨을 텐데, 그 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초적인 계산, 산수 정도는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10개를 다 맞추겠다. 근데 최근 추세가 좀 바뀌어서 출제했는데, 옛날에는 계산 문제 10개 나오면 뭐 8개, 9개까지도 맞췄어요, 진짜로. 재수만 열심히 들으시면 9개, 8개 이렇게 맞추셨거든요. 그리고 10개까지 다 맞추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 능력보다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 다 했던 거겠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10개를 다 맞추신 거고. 근데 최근 출제 위원들이요, 문제를 갖다가 약간 어떻게 내냐면 지저분하게 내요, 지저분하게. 지저분하다는 것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지저분하다는 건 대출을 50% 받았을 때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하고 기억. 대출을 80% 받았을 때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하시오, 니은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두 문제예요. 두 문제인데 그걸 마치 몇 문제인 것처럼 한 문제의 것처럼 내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허프 향일 모형. 허프 향일 모형을 못 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프 향일 모형 너무 쉽거든요. 진짜 약분 딱 때리고 맘먹고 문제 풀어버리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3, 40초 하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두 개를 냈어요, 한 문제 안에. 그러니까 공간마찰 계수를 1을 가정했을 때 매출액과 공간마찰 계수를 2를 가정했을 때 매출액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 계산 문제를 10개를 다 목표로 하시는 것은, 목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민법도 풀어야 되니까 제 느낌에는 한 5개, 6개 정도 목표? 조금 이제 그 민법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요, 목표를 한 7개 정도 목표. 그러니까 한 5개에서 한 7개 범위 내에서 목표로 하시면요, 계산 문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학창시절에 계산을 잘했든 못했든, 수학을 포기했든 수학을 잘했든 뭐 관계없이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대신 계산 문제는 지금 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예컨대 제가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수험생들은 내가 지난달에 외우라고 했거든.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부채 감당률을 구하시오. 그다음에 세후현금 투지 승수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세후현금 투지 승수는 세후현금 투지분의 지분 투자액이다라는 공식을 대답을 못 하는데 뭔 계산 문제를 강의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세후 승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요, 나중에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진행을 할 거니까 계산은 당분간은 냅둔다. 당분간은 냅둔다는 게 이제 수업할 때만 저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집에 가서 혼자 계산을 잘 해보겠다고 낑낑대면서 시간 허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 파트는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론 볼 때는 1시간 보면 그래도 책이 몇 장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머리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그래도 읽으면 되는 거니까 몇 장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계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시는 분들은요. 막 계산 한두 개 가지고 막 하루 종일 계산합니다. 답이 안 나오네 하고 막 하루 종일 계산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론 습득이 되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 자동으로 제가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을 그냥 열심히 따라 주셨다가 제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마 한 3월, 4월 정도나 좀 늦으면 5월 달 정도에 한번 진행을 할 거고 기초계산. 그다음에 제가 7월 달 정도에 계산 구원 특강이라고 해서 계산만 모아서 따로 진행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니까 무시할 수 없는 점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재수생인데 공부해봤는데 계산은 나에 안 맞아. 안 맞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작년에 준비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계산 안 할래. 이렇게만 안 해주시면 쌤, 혹시 뭐 계산 5개 맞게 해주신다면서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란 대로는 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하시는 마음의 문만 열어주신다면 심지어 항해 표시로 자기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항해 표시로 계산기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계산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산기 가져오세요. 그러면 난 안 가져와. 하고 계산 안 들고 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꺼내세요. 그럼 계산기 안 꺼냅니다. 그래서 계산기 왜 안 꺼내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나는 포기했으니까 진행해. 나는 포기했으니까 진행해. 그러니까 수업은 듣지만 나는 계산과는 인연이 닿지 않아서 계산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마음의 문만 굳게 안 닫으시면요. 제가 계산은 반드시입니다. 5개에서 6개 정도 맞추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벌써 30분 수업했어? 자, 우리 지금 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이라고요? 기본 이론 수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 2월 수업 하지 마시고, 물론 1, 2년 수업이 맞긴 한데, 기본 이론 수업이요? 라고 하시면 교수님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쌤, 제가 기본 이론을 한 2회독 정도 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본 이론 교재는 뭐라고요? 기본서. 기본서로 전체 내용을 다루는 거의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사실은 1월달, 2월달에 기본서로 수업하는 과정이 없으면 3, 4월달이 되면 이제 요약집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요즘에 회사에 우리 메가랜드 본사에 기본서가 안 팔린대요. 기본서가. 안 팔린다. 왜 안 팔릴까요? 기본서를 안 보니까. 뭐부터 본다? 요약집만 본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꾸 2차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 합격이 떨어지고 있다. 시험 조금 어렵게 나오잖아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합격 못해요. 요약만 봤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기본서 수업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천대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거고 총 8주인데 원래는 8주인데 제가 인심을 써서 9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거다. 돈 더 받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 고마우면 쌤 원래 8주인데 한 주 수업을 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 고마우면 제가 나중에 수업 마칠 때 이렇게 바카스 통 같은 거 하나 둘 테니까 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9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6080이에요. 몇 점 만들기? 60점 만들기 80제를 나눠 드릴 거니까요. 요거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테스트 과정도 거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긴장됩니다, 이거. 은근히 긴장됩니다. 제가 한 번씩 감독관처럼 돌아다녀 볼게요. 응? 그러지 말까요? 그것만 돌아다닐게. 아무튼 요거 60점대 80제를 할 거고. 계산 문제는 총 몇 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살짝 이해만 되면 넘어가셨다가요. 제가 어느 정도 이론 정도 적어도 2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이론 적어도 2바퀴는 돌고 2파스는 돌고 어느 정도 공식도 약간은 읊을 수 있을 때 제가 먼저 선창하면 후창 정도로 할 수 있을 때 그때쯤 돼서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진행을 할 거고 5개는 보장해 드릴 거고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7개까지는 맞추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역대급 난이도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10개 중에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도 나는 막 하거든. 투자가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는 안 하거든.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도 저는 귀를 쓰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에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야. 100점 잘 안 나온다고. 응?
근데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지금 뭐 고득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기분 좋고 설레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올해 10월 26일 날은요, 꼭 합격하는 날이 되도록 저랑 함께 1년 동안 같이 만들어 가보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제가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0문제 풀 거니까 복습도 좀 합시다. 그럼 뭐 6과목 다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1차 과목이라도 저 그래도 나름 집에 가서 다음 주가 시험이야. 그럼 복습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지? 매주 시험이 있겠지만 물론 10문제씩 매주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름 공부하는 액션을 좀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랑 함께 합격을 만들어 가 봅시다.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아시겠죠?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꽤 계신데, 처음 뵙는 분들은 일단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마음의 문을 좀 여셨거든요. 많이 여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도 하라 그러면 열심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기도 준비해오라 그러면 준비도 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직 저랑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제가 사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검증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랑 함께 합격을 만들어 가 봅시다. 알겠죠? 예.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안 괜찮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 사람 욕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성격이 강의는 잘하는데 왜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 우리 2명 모이면 그 사람 욕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비밀.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수업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오늘 총론 수업합니다. 3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2쪽. 32쪽을 살짝 접어주실래요? 32쪽을 살짝 접어주시고, 살짝 접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부동산학개론 교재 보실 때는요, 32쪽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32쪽 전까지, 31쪽부터 그 앞에까지는 최근 10년간 몇 번 나왔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 뭐 종합응용과학이고 하면서 사회과학이고 이렇게 이용할 때는 효율성, 분배할 때는 형평성이 강조됩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거는 3, 4월 달 가서 하도록 하고요. 당장 급한 건 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니까. 대신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는 출제 가능성은 100%입니다. 100%. 100%니까 요 파트부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요, 아예 안 읽으셔도 되고, 혹시 모의고사 같은 거 치다 보면, 아니면 나중에 장판지 문제라고 해서 막 이렇게 8회분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 그런 거 하다 보면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자기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고, 그지? 그때, 이 내용은 내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 거기 한번 찾아가 보시면 마치 사전 찾듯이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는 32쪽부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제목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근데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보냐면요. 복합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부르는데, 일단 저랑 지금부터 복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 뭐냐?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입니다. 3대 측면. 3대 측면을 합해 놓은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의 3대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 기술적 측면을 쌤이 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은 좋은 형태의 질문이 아니에요. 왜 좋은 형태의 질문이 아니냐면, 마치 요게 여러분들 요게 마우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마우스라고 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쌤, 제가 학창시절에 기술이라는 과목도 배웠고, 물리라는 과목도 배웠는데, 전혀 다른 과목인데, 근데 오늘 수업 참 황당하네, 진짜. 어떻게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이 같은 말입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학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뭐라고 부른다?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때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우리는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자, 무형적 측면 할 때 무는요,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요,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체가 보이는 것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을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고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적 측면만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동혀가 2개나 있네요. 기술적 측면 해도 되고 물리적 측면 해도 되고 유형적 측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형적 측면에는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부동산 바라볼 때는요. 예, 보통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반인들은 부동산 어떻게 쳐다보냐면요. 일반인들은 부동산 어떻게 쳐다보냐면 우와 높네? 그런다니까. 우와 새 거네? 그런다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예컨대 이 부동산이 몇 층짜리고 이 부동산은 몇 평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장차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은요. 이런 건 얼마쯤 할까? 왜냐면 우리는 눈만 뜨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저런 건 10억입니다. 저런 건 9억입니다. 저런 건 11억입니다. 저런 땅은 평당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경제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을 보면서 여기는 법률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을까? 얘는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이런 거. 오케이? 뭐는 들어올 수 있고 뭐는 못 들어오냐 이런 거. 아니면 등기부 보면서 등기부 각구를 보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도 봐지고 이제. 몰라? 등기부 일거를 보면서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이런 것도 봐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률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무슨 개념으로 보시라? 복합 개념으로 보시라.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은 뭐예요? 법경기.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눈으로 쳐다보면 얘가 몇 층짜리인지 이런 것들 기술적 측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눈에 보여. 이거 유형적 측면이라 그러지. 눈으로 암만 부동산을 쳐다봐도 가격이 얼마인지는 눈에 안 보여. 경제적 측면, 무형. 부동산을 암만 쳐다봐도 얘가 어떤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당권이 몇 개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이 몇 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제, 아니면 소유권 관계,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거든, 그지? 이런 것들도 무형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그러면 법경기, 2대 측면, 그러면 유무형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저랑은 무슨 부동산을 볼 거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볼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냐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3대 측면을 몇 대 측면으로 얘기해도 되냐면 2대 측면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3대 측면은 법률적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물리적 측면 하기도 했지. 이때 법과 경제를 묶어서 형체가 없어요.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어요. 해서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법률적 측면에는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냐면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협의는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단어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를 갖다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을 정의하거든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99조 2항은 뭔데? 1항을 제외하고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다 동산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기도 하고요. 얘를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하고요. 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4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다시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무엇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협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을 더해주는 겁니다.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그럼 저는 지금부터 자,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안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혹시 자기 공부하는 습관상 필기를 하면서 수업 듣는 게 습관이다 그러시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눈치 보면서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필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좋다. 근데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준 게 이제 광의 부동산이 됩니다. 자, 원래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거든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등록.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인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건방져. 얘들은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어업권, 임목. 제가 이런 애들을 3개 카테고리로 묶어볼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제가 기계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머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냥 재단이라고 해버릴래요. 재단. 어업권, 임목은 and so on, etc, 기타 등등,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재단, 기타 이런 애들은요. 일단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일반 동산들보다는 덩치도 크고요. 경제적 가치도 비싸지.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 등록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요. 소유권의 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건 아니고 민법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우리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부동산하고 동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그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용익물권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되지 뭐. 용익물권의 3가지는 지상, 지역, 전세권입니다. 지상, 지역, 전세. 예. 담보물권의 종류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유치, 질, 자당입니다. 여기 것만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누가 여러분들한테 용익물권을 물으면요. 이 법 조문 순서예요. 법 조문 순서니까, 민법 조문 순서니까 용익물권은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상, 지역, 전세를 꼭 좀 순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점. 그 다음에 담보물권도 이게 법 조문 순서야. 유치권, 질권, 자당권입니다. 유질적. 요게 담보물권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지상권 돼? 돼. 지역권, 돼. 전세권, 돼. 유치권, 돼. 질권 안 돼. 저당권 돼. 그러면 부동산은 일단 용익물권은 싹 다 됩니까? 담보물권은 뭐를 제외한? 질권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산은요, 지상권도 안 되고, 지역권도 안 되고, 전세권도 안 되고, 저당권도 안 되고, 질권하고요, 유치권만 돼요. 뭐만 된다? 질권하고 유치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물권에서는 좀 부침이 있습니다만, 용익물권은 확고합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동산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유치권은 둘 다 돼. 일단 유치권 둘 다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담보물권 2가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질권만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고요? 동산이고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죠? 부동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당권은요.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은 뭐라고요?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빌려오는 것은요. 질 잡힌다 그러지 저당 잡힌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동산은 무슨 설정이 안 되니까?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저당권은요, 부동산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얘 저당권 설정 가능, 어이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가능.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저당권 설정돼요? 됩니다, 여러분들. 선박됩니까? 공장재단 돼요? 임목돼요? 다 됩니다. 얘들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이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하기로 했거든.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우리 감정평가사가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요, 부동산 감정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동산을 감정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뭘 감정평가한다? 부동산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우시거든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배우십니다. 중요합니다. 건물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중요합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뭐 맨날 시면 나옵니다.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돌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동차나 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수익하는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니 쌤, 쟤들은 자동차 이런 애들은 부동산도 아닌데 왜 감정평가를 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요. 준부동산이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얘들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이 중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봐. 임목은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요거는 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준부동산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준부동산들은 중개대상물이 돼요. 그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준부동산 중에서 누구랑 누구밖에 없냐면 재단하고요. 임목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재단에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장재단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건 내가 수업하는 건 아닌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 있잖아요. 그죠? 공장 건물 있잖아요. 그죠? 지게차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각종 기계 공구 설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트 메뉴로 묶어요. 세트 메뉴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걸 공장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바로 옆에 가면 맥도날드 있거든. 손 맞추고 한번 가봐. 손 맞추고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빅맥 주세요. 그러면요. 빅맥이 단품으로 나와요. 프렌치 후라이 감자 주세요. 그러면 감자가 단품으로 나와요. 콜라 주세요. 그러면 콜라가 단품으로 나온다니까. 세 개 가격을 합쳐이면요. 빅맥 세트를 시키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니까.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요. 그 세 개를 묶어요. 묶어서 빅맥 세트 메뉴라 그래요. 공장재단은요. 공장에 있는 것들을 세트로 묶어서 공장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트 메뉴로 묶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장은 빅맥 단품, 공장재단은 빅맥 세트 메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부동산이고요. 협의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을 더하면 광의부동산이 됩니다. 준부동산 다 했습니다.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애들로 기계재단,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재단, 어업권, 임목은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나갑니다. 토지 및 그정착물은 여러분들 생각에 협의에 속할 것 같아요? 광에 속할 것 같아요?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에 속한다, 광에 속한다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들은 둘 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둘 다에 속한다. 왜냐하면 토지 및 그정착물은 당연히 협의니까 당연히 광에도 속해요. 그러니까 광의는 뭘 받고 시작하는 거지? 협의를 받고. 협의가 뭐였지? 토지 및 그정착물이었지. 그러면 잘 보세요. 협의와 강의가 뜨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한 건데 뭐는 붙박이로 박아놓고 토지 및 그정착물은 붙박이로 박아놓고 뭘로 구분하셔야 되면 준부동산 없는지 준부동산이 있는지로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지 및 그정착물만 있고 준부동산이 없어. 그럼 무슨 부동산? 협의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은 당연히 있고 준부동산도 있어. 그럼 무슨 부동산? 광의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및 그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 오케이? 토지 및 그정착물은 어디에 속해 있다? 둘 다에 속해 있다. 뭘로 구분해야 된다?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그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그정착물이 떴어. 협의잖아, 그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런 게 떴어. 준부동산이잖아, 그지?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해? 광의에 속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구분은
법 경기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구분입니까? 그러면 법률적 구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법의 이름은 무슨 법이었다? 민법이었죠. 민법상 토지 및 거정착물은 당연히 부동산이고, 민법상 원래는 토지 및 거정착물이 아니었는데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것을 합쳐서 광이라고 부르며, 이런 구분은 법률적 구분이다. 경제적 측면의 구분은 지금은 제목만 기억합시다. 자산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비재, 상품. 이런 단어들이 뜨면 요거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코라 그래요, 암코. 제가 암코 그러면 암기 코드예요. 암코는 따라해보세요. 3본. 3본 여러분 아세요? 3본 모르세요? 의왕 안양 옆에 있어요. 일기신도시입니다. 적어도 우리 정차 중개사가 되실 분들 일기신도시 5개는 알아야 됩니다. 3본, 안양, 평촌이죠.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중동. 중동 어디예요? 부천. 부천. 요 5개가 일기신도시입니다. 일기신도시 모르면 안 됩니다. 분당, 일산, 그 다음에 평촌, 3본, 그 다음에 중동, 부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3본. 봐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도 3본 잘 모르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3본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3본 생소상? 이렇게. 3본 어때요?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본 어때요? 생소상. 보지 말고. 산이 뭐죠? 자산. 본이 뭐죠? 자본. 생이 뭐죠? 생산 요소. 소가 소비재. 상이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생산 요소, 소비재의 관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빵하고 밀가루의 관계가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의 관계예요. 우리 배고플 때 빵 먹잖아요. 그걸 소비재라 그래요. 근데 빵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빵과 밀가루의 관계가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입니다. 토지하고 주택의 관계도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어디예요? 주택 소비재가 됩니다.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절 보시고 대답하세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다, 소비재다? 생산재다. 생산 요소 맞다. 근데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관광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주도 놀러 갔어요. 거기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니야.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러 간 거지. 그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맞지만, 생산 요소가 맞지만 뭐로 사용될 수도 있어?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어. 문제 풀다가 3본 생토상 뜨면 법 경계 중에서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고 갈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답해봐. 해봐.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랬잖아. 스타일상 원래 대답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하지 마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4가지는요. 눈으로 보여요. 자,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보여. 이건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 이게 3층짜리 공간이다, 5층짜리 공간이다, 7층짜리 공간이다. 시간만 좀 주면 공간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 자연 환경이 어떻다? 당연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 속하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공자. 중국 노나라.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죠.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 아시죠, 공자? 공자는 위가 안 좋았어. 공자 위 환자? 공자 위 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자는 만성 12지장 궤양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공자는 어디가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공자 위 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이 뭐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근데 여러분, 자로 출발하는 게 몇 개나 있냐면 3개나 있어요. 저 보세요.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었어. 그럼 제가 물을 거야. 자산은 무슨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이죠. 자본은요? 경제적 측면. 자연은요?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로 출발하더라도 자산, 자본인지 자연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암기할 때 자자생소상 그랬었어요. 3본 생소상 그랬었어요. 3본 생소상. 내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셔야 돼.
불입학 못하고 막 자자생소상 하다가 그 자가 뭔 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3번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이 맞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는 건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 자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자산과 똑같은 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은 부동산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얘는 총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투자액. 이거 세 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산, 부동산의 가치, 총투자액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자산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자본과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물어볼 테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내 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본이라 그래요. 내 돈. 자기 자본은 자기를 빼도 괜찮아요. 2천 들어갔어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거든요. 부채가 8천이에요. 그 부동산은 가치는 1억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를 써. 이 부동산 자본이 얼마인가요? 자본이. 2천이라 그랬죠. 이 부동산 부채 얼마지? 8천이라 그랬지. 합해. 이 부동산 자산이 얼마죠?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요.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합.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거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한데 저 뒤에 가시면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것과 부채 비율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구분하지 못하시면요. 아주 그냥 절단 납니다, 여러분들. 이 베리 덴저러스 하거든요, 이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완전히 다른 비율이에요. 물론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해요. 둘 다 분자의 부채를 올려요. 둘 다 분자의 부채를 올리거든요. 근데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이고요.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분의 8천 해가지고 80% 이렇게 하는 건 대부 비율이고요. 2천분의 8천 해가지고요. 숫자 4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0% 이렇게 나오면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 3본 할 때 자산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는데 자산과 자본은 비슷한 말도 아니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함 관계 있는 말이에요. 내 돈을 뭐라고 부르고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분자에 일단 뭐를 박는다? 부채를 박는다.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자산과 자본을 밑에다 박을 겁니다.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럼 무슨 비율이 되고 대부 비율이 되고 자본분의 부채 그럼 무슨 비율이 되는 거지?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시면 요 대부 비율을 얘기할 때는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란 말로 단어를 살짝 바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가치가 자산이야. 부동산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묻잖아요. 그러면요. 빚 포함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빚 포함해서. 오케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내 빚이 많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물은 거야. 그걸 갖다가 전체 자산 합쳐서 물은 거야. 근데 자본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빚을 빼야 돼. 빚을 빼고 내 돈만 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산과 자본을 물으면 부채는 따로 물을 필요가 없지. 뭐에서 뭐를 빼버리면 자산에서 자본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부채가 될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부채를 위에다 박아놓고 밑에다가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러면 법균계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청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좋아요. 3본 생소상은 법균계 중에 경제적 측면. 공자위환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 그러면 지금부터 법균계로 대답하세요. 토지 및 거정청물. 법. 공장재단, 강업재단. 법. 이게 왜 법인지 알죠?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뭐야? 중부동산. 중부동산 어디에 속해? 광의에 속해. 협광의로 부동산을 구분하면 무슨 측면이야? 법률적 구분입니다. 법경기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간혹 긴장해서 OX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경기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나 지금? 자산. 경제적 측면입니다. 자연. 기술적 측면입니다. 자본. 경제적 측면입니다. 부채를 위에 박을게요. 받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요거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요거 여러분들 투자론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요거 데려가세요.
요거 여러분들 좀 데려가셔요. 집에 갈 때. 위에 뭘 박아라? 부채를 박아라. 근데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혹시 까먹어도 좋은데 80% 했던 게 아까 대부 비율이었고요. 400% 했던 게 부채 비율이다. 이것도 알면 참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 원래 대부 비율은 100을 안 넘거든. 부채 비율은 100을 막 넘어. 이번에 그 수주 16회사, 건설 수주 16회사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어요.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재무상대표를 뜯어봤더니만요. 이것 비율이 800%, 900%였대요. 이것 비율이 800%, 900%였대요. 그럼 이것 비율은 태형건설의 대부 비율일까요? 부채 비율일까요? 부채 비율이지. 부채 비율은 100을 막 넘어. 대부 비율은 100을 잘 못 넘고. 오케이? 뭐 됐습니다. 아무튼 80%가 대부 비율이었고 400%가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재 페이지 지금 32쪽 보고 계셔야 됩니다. 32쪽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하셔도 되고, 법경기 하셔도 되고,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정책물을 말하는 거고 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책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을 더해주는 겁니다. 준부동산은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은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참고로 생산 요소는 생산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술적 측면은 공자위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라는 거 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